정확하게 지켜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우리 그 위성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김원국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의 김원국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드리면요. 저는 원격 탐사로 이제 학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그 메릴랜드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제 위성에 대한 연구들을 쭉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해양대기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뭐 해양과학기술원이랑 기상청이 합친 것 같은 그런 연구소에서 여기도 이제 위성을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해양 위성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건보종이라든지 활용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귀국을 해가지고 해양위성센터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아까 앞서 발표자신 최주민 박사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천리안 위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천리안 위성의 해양 센서의 건보정이라든지 활용 기술 같은 것들을 쭉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부산대학교로 옮겨서 지금 아까 앞선 발표에서 나왔듯이 뭐 차세대 중형 위성이라든지 아리랑 그리고 천리안 이런 데 관련된 연구들을 뭐 첩보 위성도 있고요. 그런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빛을 이용한 해양 관측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국제 해양 위성 개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앞선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위성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뭐 GPS 위성도 있고, 아까 무궁화 위성처럼 통신 위성도 있고, 아니면은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더 바깥쪽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를 관측하기 위한 위성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지구 관측 위성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포커스는 다른 위성들도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지구를 관측하는 지구 관측 위성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산업이랑 연결되고 하려면은 지구에 대한 어떤 현상들을 보는 그런 위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통신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위성을 통해서 관측이 가능한 해양 현상들이 어떤 것도 있는지 잠깐 이렇게 간단히 보고 참 다양한 그 변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아리랑 위성에서도 보듯이 아주 아까 30cm라고 하셨나요? 30cm 해상도로 보면 정말 자세한 것까지 보이거든요. 자동차라든지 뭐 나무 한 그루라든지 이게 보이는데 그런 그 영상들도 아주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또 볼 수 있는 변수의 종류가 또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그 원리를 이제 상식 차원에서 알고 계시면 또 재미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위성 개발 동향은 최종인 박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국제 거기도 위성이 많습니다. 외국에도. 근데 그 중에서도 해양 위성, 해양에 좀 관련된 것만 조금 집중적으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빛을 이용한 해양 관측 원리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이제 도입부의 그런 퀴즈인데요. 지금 6개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자레인지가 있고, 두 번째는 치과 의사의 엑스레이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와이파이로 작업을 하고 있죠. 아래에는 라디오로 듣고 있고, 오른쪽 중앙 아래에는 또 뭐 스타워즈 같은 영화에서 나온 레이저 빔이 있고, 오른쪽 아래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접했던 광경이죠. 이런 열 체크하는 거.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게 뭘까요? 라고 제가 이제 초등학생 상대로도 질문을 해보면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강의에 가서 이걸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맞추더라고요. 한 두 번째 학생이. 그것도 뭐 빛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요 이렇게 맞추는 학생이. 요즘 초등학생 수준에 제가 엄청 놀라고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불과 한 서너 달 전인데 해운대에 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정답은 빛입니다. 빛, 전자기파.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빛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런 원격 탐사나 이런 것들을 전공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다 빛이었어?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온도 재는 것도 그거는 열 아니었어? 빛이 아니에요. 이게 다 빛입니다. 빛이고 라디오도 빛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 꽤 계십니다. 라디오도 빛이었어? 음악이 나오니까 뭔가
그런 진동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빛입니다. 빛이고 전자레인지로 음식 데우는 것도 빛이고 와이파이도 빛입니다. 전부 다 엑스레이도 빛이고 저희가 보는 것도 다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도 보이듯이 같은 빛인데 그 활용도가 너무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라디오는 음악 듣는 데 쓰고 엑스레이는 뭐 치과에 쓰고 음식 데피는 데 쓰고 그죠? 레이저 무기에도 쓰고.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뭐가 다른 거냐면 결국 파장이 다른 겁니다. 빛이 한 번에 이렇게 빛이 파동이잖아요. 근데 파동에서 한 번에 이렇게 굽이치는데 걸리는 그 거리, 소요되는 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죠. 짧으면은 좀 위험한 빛이 됩니다. 방사선이라든지 감마, 베타 뭐 이런 거 있죠. 알파. 그리고 X선도 좀 위험하죠. 많이 쬐면 안 좋죠. 자외선도 많이 쬐면 피부가 타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있을수록 위험하고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가시광선밖에 없죠. 이 중에서. 적외선도 못 보고 자외선도 못 보죠. 근데 조금씩 길어지면 이제 적외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라디오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에 보시는 게 대략적인 그런 그 파장대에 따라서 용도들도 다 다르게 되는데 이거를 위성에 딱 적용하면은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제 파장에 따라서 결국 그 색깔이죠. 빛의 색깔에 따라서 이런 것 용도가 달라진다. 우리 인간은 이 정도밖에 못 본다. 아주 조그만 포션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눈도 되게 훌륭한 센서입니다. 이제 삼색 센서가 있습니다. 눈의 안구 뒤에 보면은 간상세포, 원초세포, 이거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아마 배우신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녹색, 파란색, RGB를 이렇게 세 가지 색을 볼 수 있는 센서고요. 또 한 가지 센서 더 있는데 어두울 때 되면은 이게 흑백으로 볼 수 있는 흑백 센서도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색으로 치자면 3개 또는 이제 흑백까지 하면 4개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으로도 보이는 것들이 위성에서도 다행히 보이겠죠. 그래서 해양에 같은 경우는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도 쪽에 있는 그 모자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찡따오에서 있었던 그 녹조, 우리 뭐 하천에도 녹조 있죠. 녹조 라떼 이런 말이 한참 유행했었던 쪽도 있는데 적조, 그다음에 부유태적물, 하천에서 나오는 흙탕물이죠. 일종의 흙탕물 같은. 그다음에 배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입니다. 청진항에 이거는 구글 영상 들어가 구글 이미지 들어가 보면 나오는 건데 이게 목선인데요. 북한 청진항에 목선이 이렇게 빼곡히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분들이 이제 아직 현대화가 안 돼서 선박들이 다 목선으로 하는데 항들이 그렇게 항만 시설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은.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 있다가 나갈 때 또 다 나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북한에 있는 양식 장비 같은 것들도 이것도 구글 이미지인데요. 이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사진으로 이렇게 생긴 이제 동그랗게 생긴 양식 장비인데 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또 논문으로도 뭐 쓰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뭐 해수온도 알 수가 있거든요. 위성으로 수온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연어가 북한에서 어느 정도 잘 자랄 수 있는 수온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서 논문화한 적도 있고요. 재작년에. 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기억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태안에 허베이 스피릿호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기름이 엄청나게 유출이 많이 됐었죠. 2007년입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막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모리셔스, 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모리셔스, 일본 유조선이 이렇게 좌초돼서 기름을 이렇게 흘렸던 적들이 위성에서 또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국 양자강 하구인데요. 양자강 하구에서 나오는 이런 부유태적물들, 흙탕물이죠. 흙탕물 같은 것들이 쭉 몰려오는 것들. 그다음 멕시코만에서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해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아주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양자강 하구의 흙탕물이 우리나라까지 오거든요. 해류 방향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을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그 동중국해에서 몰려오는 모자반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고 미국에는 아예 바다 이름이 그 플로리다 동쪽 해 이름이 사가소시입니다. 사가섬이 모자반의 뜻인데 모자반 바다라는 뜻이죠. 모자반 바다. 얼마나 모자반이 많으면은 이름이 사가소시입니다. 그래서 모자반 같은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위성을 쓰면 아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잖아요, 인간이.
근데 그런 센서 기계를 쓰면은 눈으로 안 보이는 그 파장대의 빛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것도 이용하면은 이런 바다의 용존 유기물이 얼마나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물 밑에 있는 애들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거든요. 저서 상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죠. 식물성 플랑크톤이 가지고 있는 엽록소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잘 추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생산선에서 그 플랑크톤들이 결국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은 햇빛이랑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그리고 영양염을 이용해서 자기 몸에 고정을 시키는 과정인데, 그렇게 얼마나 그런 활동이 활발하냐를 바로 1차, 쉽게 얘기해서 1차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차 생산성이 바다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1차 생산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바다여야지 플랑크톤이 많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작은 물고기가 걔네들을 먹고 큰 물고기가 걔네를 먹고 해서 이렇게 어업이 잘 되겠죠. 그래서 1차 생산성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 눈으로 1차 생산성을 볼 수는 없잖아요. 동해 바다를 아무리 뚫어지게 우리 눈으로 본다 해도 1차 생산성이 얼마인다라는 걸 볼 수는 없는데, 이렇게 다른 센서들을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랑 같이 했던 연구인데, 부산대 이상원 교수님이랑 이제 그런 생산성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고등어가 어디에 살기 좋은지를 이렇게 지도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대형 선망 수협에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10년치 고등어 포획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랑 맞춰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어 잡으시는 선장님들은 그 기가 막히게 어디가 잘 잡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어획량이랑 딱 맞춰보니까 이게 얼추 이렇게 맞더라라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 우리나라에 많이 없지만은 그 호주나 인도네시아에는 산호들이 엄청 많고, 산호들이 생태적으로 해양 환경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건강 상태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기후 변화와 해양 수온 상승, 그리고 해양 산성화 때문에 이런 코랄들이, 산호들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호는 별로 없지만, 제주도 일부 있고 별로는 없지만은 또 갯녹음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해조류들이 밀려나고 사막이 황폐화가 되는, 바다숲이 황폐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거에 관련된 연구들도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물리적으로도, 죄송합니다. 해양 물리적으로도 해수면 온도, 염분, 해수면의 고도를 알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니까 해류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고도계를 이용하면 해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상풍도 알 수 있습니다. 바다 표면에서 부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 이런 것도 위성으로 알 수 있습니다. 참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연구를 할 때 이 위성을 빼놓고 기후변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구적으로 뭘 봐야 되는데, 동시적으로 그걸 어떻게 뭐 배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죠? 비행기로도 여기서 그려보면 한 줄입니다. 한 줄. 그러니까 위성 없이는, 위성 자료가 이런 것들 다 제공해줘야지 그 전지구 모델을 돌리시고 기후변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성의 구성을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위성 안 하신 분들은 위성 이름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위성 이름이 따로 있고 센서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모디스다 이러면은 그건 센서 이름이고, 그 센서를 탑재한 위성의 이름은 테라 또는 아쿠아, 이렇게 위성 이름과 센서 이름이 달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지오컴셋 이 천리안 투비어죠. 천리안 투비어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위성 이름이죠. 위성 이름이고, 그 안에 이제 센서가 2개 있거든요. 환경 탑재체, 해양 탑재체. 그래서 이건 이제 센서 이름이겠죠. 센서 이름. 근데 이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걸 이제 해양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로 부르지 않고 하나로 굳이 불러야 된다고 하면은 해양 위성이라고 부르고, 환경부에서는 이걸 환경 위성이라고 부르고, 아시겠죠? 위성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조합에 대해서 환경 위성이라고 하고, 요거랑 요거 조합에 대해서는 해양 위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부처에 따라서 또는 그런 도메인에 따라서. 그리고 뭐 유럽의 센티넬3 같은 경우는 센서가 4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면은 해수온,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해수온, 염분, 해면 고도가 나오면 해류가 나온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해상풍, 그 다음에 그 해저 지형, 그
그다음에 바다의 색깔이 또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뭐 엽록소 양이라든지 탁도라든지 빙하 높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필요한 빛의 그 파장대가 다 다릅니다. 이거를 보려면 근적외선 마이크로파가 필요하고 이거는 마이크로파, 얘는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레이더가 필요하고 얘도 레이더가 필요하고 가시광선 이렇게 이게 다 다릅니다.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또 해야 되니까 잠깐 스킵을 하면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직접 통영바다 찍은 건데 이렇게 바다의 색깔도 되게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보통 바다, 이거는 조금 부유물이 많은 바다, 얘는 적조가 일어난 바다. 그러니까 색깔만 봐도 걔가 지금 수직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좋은 정보가 되고요. 그런 색깔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물에 뭐가 있느냐가 좌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기 동남아라든지 휴양지의 에메랄드색 바다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밑에 이제 하얀 모래가 깔려 있으면은 걔네랑 이제 물 색깔이랑 혼합돼 가지고 에메랄드색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바다의 색깔을 안다는 얘기는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바다의 색을 이용하면은 전 세계의 엽록소 농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엽록소 농도라는 거는 결국 식물성 플랑크톤이 얼마나 많은지인데 저희가 마시는 산소에 우리가 마시는 산소가 다 숲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근데 절반가량은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에서 나옵니다. 얘네들도 똑같이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사실 중요한데 우리는 육상에 있는 나무는 소중히 생각하는데 바다에 있는 이 플랑크톤들은 잘 존재를 모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적외선 같은 경우도 저희 뭐 그죠? 이렇게 온도 재고할 때 아주 많이 필요한 근적외선, 일적외선 많이 필요한 그런 파장대가 되겠고 그래서 해수면 온도들도 이렇게 적외선 가지고 재수 우리 코로나 때 그 체온 재는 거 똑같습니다. 위성에서 쫙 근데 그만큼 위성이 높이 있으니까 그 전처리가 어렵겠죠. 가운데 대기가 한 100km 정도가 있으니까 거기 뭐 구름 뭐 수증기도 있고 뭐 그 미세먼지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그 거리에 대한 것을 잘 보정해서 바다의 온도를 잘 알아내는 것을 상당히 그게 이제 기술인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면 염분도 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도 잴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적외선을 이용해서도 잴 수 있지만은 그다음에 마이크로파를 레이더 형식으로 만드는 걸 바로 이제 SAR라고 하는데 SAR 위성들도 아까 이제 앞서 발표에서 나왔듯이 이건 구름을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시광선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정보들을 또 많이 주고 해면 고도라든지 풍속을 관측할 때 많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레이더, 또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 라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폰 13에는 이제 라이다 센서가 박혀서 나옵니다. 그 핸드폰에 그 라이다랑 또 레이더는 또 조금 다릅니다.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어느 파장대를 쓰느냐 이런 것들도 좀 다르고요. 라이다는 또 레이저 형태로 해서 쏜다는 점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어떤 가시광선 쪽에 레이더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라이다는. 근데 라이다 위성도 있습니다. 레이더 위성도 있고 라이다 위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센서는 거의 위성에서도 이렇게 사용한 컨셉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 해양 위성은 상당히 많이 진행 중입니다. 유럽, 뭐 일본, 미국이 되게 많죠. 세계 많죠. 새로 컨셉들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고해상도 광학 계열도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초분광이라고 그래가지고 색깔을 엄청 수백 개로 쪼개보는 그런 위성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종래의 그 해양 위성, 기상 위성 계열도 있고 또 소형 위성 개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박재필 대표 발표 때 이런 게 많이 나오겠지만은 저는 이제 포커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사진 자세히 보이는 사진 말고 거기서 이제 어떤 변수들을 얻어내는 그런 지구 관측 기법을 가진 위성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다는 소개를 못 드리고 시간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양 위성은 아닙니다. 이게 다 그 두루두루 보면서 해양도 보이는 거지 어떤 해양만을 위성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위성들이. 하지만은 약간 해양에 방점을 두고 개발된 것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페이스, 글리머, 시호크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호크는 소형 위성 큐브셋이기 때문에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시오크 나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발표하느라고 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처음에는 자기들 그 펀딩이나 그 NSF나 이런 쪽 시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근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컨셉이. 그러다가 맨 처음에는 이제 AAC 클라이드라는 소형 위성 개발하는 그런 회사 대표님이랑 여기 보이는 진 펠드만이라고 나사 고다드 스페이스에 계시는 분, 저랑 이따 발표하실 유재영 박사님 또 같이 가서 이렇게 뵀었던 분인데, 이분이 존 레논 닮았죠. 예. 존 레논 닮은 걸 본인도 알고 계시고 또 따라 하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보면 존 레논 사진인 줄 알았는데, 진 펠드만 이분이 이제 소형 위성 회사 대표님을 만나서 2012년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윕스라는 해양 위성이 있었거든요. 1990년대 때 한참 운영됐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기술도 발전했고 하니까 3U짜리에 넣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답니다. AAC 클라이드 센서의 시스템의 그 대표님이 그거 해보자라고 하게 됐고, 의기투합하게 됐고, 그다음 이제 클라우드랜드 인스트루먼트로 여기 탑재체 만드는 회사는 그 시윕스를 개발했던 연구진들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먼저 합의를 하시고 이분 클라우드랜드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그 컸던 거를 3U에 넣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해보겠다 해가지고 며칠 만에 디자인을 가져왔답니다. 3U에 넣을 수 있는 디자인을. 그래가지고 이제 나사나 어디 어플라이 했는데 번번이 떨어졌답니다. 떨어진 찰나에 이제 그 사립 그 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회를 얻게 돼가지고 그 무어 재단이라는 곳, 무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에서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된 아주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가진 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사는 2018년 12월에 했고요. 이거 스페이스X 로켓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철이나 건보정을 해서 자료 기간은 이제 2019년 3월부터 이렇게 했었고, 공간 해상도는 120m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30cm 해상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게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게 해상도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120m면은 해양 관측, 지구 관측 위성에서 되게 높은 편입니다. 해상도가 좋은 편입니다. 분광밴드 8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있던 해상 위성들이 얼만큼 이제 사이즈 면에서 적어지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시호크에서 나온 위성 사진들 아주 예쁘죠. 해양들을 잘 보고 있고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어 파운데이션, 무어 법칙을 주창했던 분이 만든 건데 인텔의 공동 창립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비용을 보면은 그때 시윕스 센서랑 똑같은 거 올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997년에 개발된 시윕스는 총 1,400억 정도, $100 밀리언 들어서 1,400억 정도 개발 비용이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2대만, 이거 시호크 1, 시호크 2를 만들었답니다. 혹시나 실패할 경우를 위해서 2대에 25억 원 탑재체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 천리안 투비오에 하면은 제가 인터넷에 찾은 건데 탑재체만 1,000억 정도 든 것으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성능이 이거만큼은 못하겠지만은, 그래서 직접 비교는 좀 불가능하지만은 그런 어떤 스케일만 보시라고 적어봤고요. 요거는 이제 나사에 계신 박사님이 한국 잘 나왔다고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올해 3월에 갑자기 이메일이 뚝 와가지고 한국 잘 찍혀. 이게 이제 시옥스가 항상 모든 지구를 찍는 건 아니거든요. 구름이 없는 곳에만 찍어서 아카이브하고 아주 소수만 아카이브하면 돼서 한국 찍었다길래 이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잘 찍힌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건보정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 페이스라는 것도 초분광 위성입니다. 이것들은 또 나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거 아주 야심차게 아주 종합 관측 위성으로 돼 있고, 이제 페이스의 P가 플랑크톤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해양에 방점을 두고, 실제로 이거 주도하고 계시는 박사님들도 나사의 이제 해양 위성 하시던 분들이 주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분광 한 개의 초분광 센서와 2개의 편광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극궤도고 1km 해상도, 식물 플랑크톤의 어떤 군집 분류 같은 것들이 가능해져 조금 더 어드밴스한 기능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센서들 모습입니다. 이게 초분광 센서의 모습이고, 이건 편광 센서의 모습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리머라고 하는 건 여기 저도 그 자문위원회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나사에서 이것도 여러 번 시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좌초돼가지고 조금 다른 트랙을 타서
어스벤처라는 트랙에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한참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시언사랑 같이 유니버시티 오브 뉴햄프셔 대학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해상도가 상당히 좋죠. 300m. 그리고 연안역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연안 오염, 유류 유출, 하천 배출수 등을 감시하는 위성들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원리랑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지구 관측 위성, 해양의 방점을 둔 지구 관측 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특히 이제 해양 위성들은 조금 해상도들이 그 육상 위성에 비하면은 조금 낮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해양이 뭐 그렇게 몇 센치 단위로 확확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몇백 미터만 해도 상당히 높은 해상도에 속합니다. 오히려 이제 해상도를 너무 좋게 하면은 볼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잖아요. 스와스라고 하는데 해양은 워낙 넓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면 또 활용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면서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물리 변수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는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산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지는 여러 이제 상상력과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그 지구 관측 위성을 이용한 해양 관측 활용 사례와 미국 및 유럽 유주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위성 프로그램 개발 상황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김 교수님 섭외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고생도 좀 했고요. 당시 인도네시아 출장 중이어가지고 또 전화도 잘 안 되는 그런 오지에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밤에 통화를 했는데 어렵게 섭외를 했는데 제가 그 힘들어도 섭외를 한 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설명 잘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세션 마치고 10분 후에 여러분 2세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